한국당 약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영걸 원장이시고요. 작년부터 초강력권 협력이라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원에서도 몇 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기존까지 시도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초강력권 협력이 무엇인지 한번 이것들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광역보다 더 큰 게 초광역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광역이라고 하는 게 시도잖아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뭐 경상남도 이런 광역보다 더 큰 협력이 초광역이니까 시도를 초월한 협력, 이게 초광역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뭐 이런 게 이제 초광역 협력이 되겠죠. 사실 뭐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국토연구원 선배님들이 많이 했던 뭐 국토종합계획 같은 데서도 오랫동안 초광역 협력하자고 했고, 국토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세운 적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제대로 작동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홍삼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도 일종의 초광역 계획이죠. 근데 저야 뭐 사실은 중앙정부 위주로 세우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역이라는 게 제가 다른 과제에 참여해 보면 각각의 행정단위들이 어쨌든 약간 정치적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치적 세력을 지닌 공간들이 예. 어떤 목적하에 동시에 모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제가 저희 뭐 짧은 경험이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주 어렵죠. 수도권 교통 문제를 위해서 서울과 경기가 협조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까지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썩 잘 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초광역 협력이.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다시 나온 이유는 이제는 정말 협력 안 하면은 어려울 만큼 힘든 데가 이제 생긴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모여 있는 영남권에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항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영호남 지역 격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남과 호남의 지역 격차. 그래서 호남이 상대적으로 저발전돼 있고 영남은 발전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호남 분들이 일자리 찾아서 영남으로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남권 전체 인구가 줄고 있어요. 영남권 사람들이 다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영남권에 있는 산업이 지금 쇠퇴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영남권에 있는 주력 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상남도만 갖고 되느냐? 그럼 울산만 가지고 되느냐? 그럼 이제는 좀 부산, 울산, 경남에 예를 들면 힘을 합쳐서 동남권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뭐 아주 단순한 예로 우리 낙동강이 있어요. 영남 전체를 흐르는 젖줄이 낙동강인데, 낙동강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그렇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뭐 다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이 낙동강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초광역 협력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됐어요. 저는 잘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문제의식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다들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해결 방안을 또 역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나 우리 국토연구원도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 국토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들끼리 협력해 봐라. 뭐 이렇게. 뭐 중앙정부가 이제 돈을 줍니다. 협력하라고. 그리고 돈을 주면은 협력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n분의 1로 나눠 갖자.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세 주체면 3분의 1씩, 4개면 4분의 1씩 그냥 나눠 가져 버리지 협력할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죠. 혹시 뭐 개인적으로 원장님께서 예. 이 정도는 초강력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구상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 물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뭐 물은 강 같은 거, 물 관리, 그러니까 환경 문제, 네. 그거 좀 초강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산업진흥이라는 영역 있잖아요. 어떤 산업을 진흥하자 뭐 이러면은 우리 국토연구원 분들이 연구한 그런 거 보면은 그 남기찬 박사님도 연구하셨고 조성철 박사님도 연구하셨는데, 산업 클러스터의 경계가 이 행정구역을 넘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산업을,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은 당연히 초강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목적이 좀 명료하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당연하죠. 네. 교통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초강력으로 가면 좋겠죠. 아무튼 이 초강력이라는 것들도 잘 좀 계획도 만들어지고 사업들이 추진이 돼서 정말 지금 뭐 점점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집중도 그렇고 불균형도 그렇고, 이 국토 문제 해결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예.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한번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예. 질문도 있어요? 요즘 상황인지라 예. 개인적으로 LH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어쨌든 저희 저희들도 연구원도 공공기관이고 그렇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특히나 저희는 직접적으로 어떤 개발을 어쨌든 다루고 있으니까 공간도 그렇죠. 다루고 땅도 다루고 어떤 마음을 좀 지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LH가 국민들의 땅을 이렇게 수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땅을 수용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 투기를 했다면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증권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증권 투자를 할 수 없게 법이 되어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증권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널리스트로서 이 증권이 뭐 오를 거다고 해놓고 자기가 사버리면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토지를 수용하는 업무를 가진 LH 직원이 투기를 했다면은 이건 뭐 굉장히 지탄받아야 될 일이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기관은 어떤 또 역할이 있냐면은 토지 투기로 인해서 특별히 불로소득을 너무 많이 이렇게 얻게 되는 현상 자체를 또 막아야 될 또 저희들이 또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투기에 대해서 적발하고 뭐 수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수사 당국이 해야 될 것이라면은 저희 같은 연구기관은 땅을 사더라도 혹은 투기를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없게 하면은 또 이게 투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투기 자체가 이익이 없게 하는 뭐 그런 제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연구기관에서 좀 더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국토연구원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우리 국토연구원의 그때 선배님들이 바로 토지 공개념 정책을 주창하고 연구하고 또 앞장서서 했었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좀 이 토지의 공공성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토지로 인한 지나친 부의 편중 이런 것들을 좀 막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기를 해라 안 해라고 개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해도 별 소용이 없게 만들어야지. 정보를 미리 안들, 투기를 한들 소용이 없게. 돈을 못 벌면은 누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더 바람직하지 정보를 알았냐 말았냐 투기를 했냐 말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미리 안 사람이나 돈이 많아서 갖고 땅을 산 사람이나 별로 그렇게 이익이 없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 무기직 연구원이랑 부연구위원이 이제 채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토연구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우리 클래스인 미래의 클래스인들에게 꿀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저희들이 그 채용 절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채용 절차에 가장 부합하는 인재를 저희들이 뽑겠죠. 그리고 또 경쟁률도 치열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동안 쭉 저희들이 그 합격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좋은 논문을 쓰셨고 또 좋은 그 연구 성과가 있었던 분들이 이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부득이하게 또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이제 국토연구원에 못 오시더라도 계속 좀 이 국토 분야 연구를 해주시면은 국토연구원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갖고 있는 그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과 문제의식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연구를 계속 해주신다면은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국토연구원과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입사해도 좋고 아니면 주변에서 또 계속 같이 협력해도 좋고요. 개인적인 스토리를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제가 국토연구원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25년쯤에 국토연구원에 공채를 냈어요. 우와. 근데 탈락했어요. 그때 실력이 모자라서 국토연구원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뭐 나름대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국토연구원에 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몰랐네요. 25년 전에 공채로 지원을 하셨다가? 예. 아, 열심히 공부하셔서 국토연구원에 들어오시면 가장 환영하고요. 또 혹시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국토연구원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은 항상 열려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그게 연구 분야일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여기에 일을 하다 보면 두 가지가 항상 좀 딜레마가 되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 지원이라는 쪽에 연구를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학문적인 독창성이나 혹은 좀 그런 아카데믹한 부분에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냐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 지원에 좀 비중을 두고 일을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고마워한다기보다는 더 이용만 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불관계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 연구원이 좀 지향을 하고 가야 되냐 그리고 예. 지향점과 동시에 이제 어떤 분야의 연구를 좀 더 지속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참 애매한 포지션일 수도 사실이에요. 국책연구기관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정부 정책하고 관계없는 또 정말 기본적인 연구를 해야 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 다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연구를 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도 제도적으로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운영 시스템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랑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이 아니에요. 그 국토교통부와 다른 국무총리실 소관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100%는 아니지만 60%가 넘는 또 재정 지원을 정부로부터 조건 없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 정책 지원은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연구만 한다면은 또 국민들이 봤을 때 국토연구원에 왜 재정 지원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관계인 것 같아요. 정부 당국과. 그럼 이게 가불관계가 되면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서로 협력적이고 동등한 이제 좀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장으로서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부 부처 쪽에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은 정부 재정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에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나 우리 박사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 부처가 좀 듣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정부 부처가 저희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때 저희 박사님들이나 연구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책임감 있게 연구를 하는데 들으려고는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것들 그냥 사소한 것들 그냥 시키기만 하고 뭐 정당화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할 리가 없죠. 따라서 좀 이 정부 부처와 연구자들 간에 좀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저희들이 연구 역량이 너무 낮거나 공무원들이 아는 것보다도 모르거나 아주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나 뭐 해서 저희들로부터 별로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또 저희들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 역량을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그 질문이자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제 더 분위기를 돌리면서 이제 마무리할 단계로 슬슬 가고 있는데요. 예. 원장님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으신지 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당장 알기로 여름에 예. 아쉽지만 예. 오신 지 3년이 돼서 일단은 임기가 끝났죠. 임기 끝납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장 여름부터 예. 어떻게 지내실 건지 그리고 뭐 예. 대비는 뭔가 하고 계시는 건지 뭐 제가 뭐 걱정할 주제는 아니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 아직 뭐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남은 이제 나의 그 삶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남겨진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예. 정말 좀 너무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예.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다행히 돌아갈 곳이 있어서 그냥 학교로 돌아가면 되고요. 뭐 이제 남은 그 기력이 있다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 책을 한두 권 정도 쓰고 싶어요. 한 권은 좀 이렇게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거.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토 정책 어떻게 가야 되냐, 뭐 그렇게 해서 좀 제가 평생 공부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이론과 정책책을 한 권 쓰고 싶고 혹시 여력이 있으면 국토 기행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대구도 가보고 우리 홍상 박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그럼 뭐 서울도 가보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가보면서 좀 이렇게 국토 이야기 같은 것도 좀 하나 쓰고. 그
그 이제 이야기가 또 책으로 이렇게 또 흘러나와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봤어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쓸 것이다. 유퀴즈 온 더 블록은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의 하나인데요. 거기서 많이 들은 얘기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첫 문장을 쓴다면은 감사하다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뭐라고 쓰시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럴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시작. 저는 약간 그렇게 시작.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근무해오신 이 국토연구원, 나에게 국토연구원이란 무엇이다? 직장이다. 꿈의 실현 장소이다. 나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다. 그다음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야말로 좋은 공동체다.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자꾸만 해요. 아무튼 원장님 이렇게 만나서 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와 또 우리 국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연구원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시는 소망 특히 책 예. 멋있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 꼭 쓰셔서 또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혹시 쓰면 사실 거예요? 저 뭐 사겠습니다. 다른 건 못 드리고 인쇄라서 좀 도움을 드리고 좀 행복한 그런 시간들 앞으로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홍국담 강현수 원장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과 국토를 사랑하는 사명감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곳.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곳. 연구자로서 소명감과 책임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구하고 싶은 연구, 구체적인 연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보고서들이 모여 있는 곳. 좋습니다. 그곳이 바로 국토연구원이다. 국토연구원이다.